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 문서를 무더기로 파기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트위터가 시끄럽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어제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 7천여 건의 외교 비밀 문서가 파기됐다고 밝혔는데요. 매년 보통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이 폐기되는 것과 달리 왜 지난해에는 유독 수만 건의 외교 문서가 파기됐냐는 게 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 문서 중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건 단 한 건도 없었는데도 파기 문건은 3만여 건에 달했다고 전했는데요. 예. 또한 한일 정보보호 협정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해 8월과 이명박 정부 말기인 12월엔 각각 1만여 건이 파기됐고 올해 1월에도 2만여 건이 파기됐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집중적으로 외교 문서가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문서는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직권 파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자 트위터에서는 삭제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부터 시작해서 하긴 덮고 싶은 게 참 많았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파기 문서가 모두 사본이며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보존되고 있다면서 올해 1월 2만여 건이 파기된 것은 한 대사관에서 20여 년간 파기된 건수를 한꺼번에 보고해서 생긴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자 오히려 이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결국 외교부가 문서 관리를 엉터리로 했다고 스스로 자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트위터에서도 이 같은 외교부의 해명은 그야말로 외교부가 문서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뜻한다. 일부 대사관이 문서를 갑자기 다량 파기한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자랑이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네. 삭제한 문서는 전부 사본이라서 문제없다는 태도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비밀 문서는 사본이라 할지라도 보호기간을 지켜야 하고 기간 종료 이전에 파기할 수 있는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두고는 2개 중 1개를 지웠다고 난리가 났는데 NLL 회의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초 보호를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외교부 혼자 따로 노는 모습이다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사초 파기란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위해 MB님께서 친히 선례를 남겨놓은 것인가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문서 양하고 네. 이명박 정부가 넘긴 양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소식이요. 네, 어제 저녁부터 트위터에서는 손석희와 박병호라는 이름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손석희 JTBC 9시 뉴스 앵커는 삼성의 노조 설립 방해 문건 단독 보도로 프로야구팀 넥센의 박병호 선수는 9회 말 2아웃에서 극적인 3런 동점 홈런을 달성해 이슈가 된 겁니다. 투아웃. 투아웃. 네.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가세요. 예. 네. 트위터에서는 손석희와 심상정의 삼성뉴스, 두산과 넥센의 경기 등으로 채워진 14일은 정말 굵직한 날이었다. 손석희와 박병호가 이날 밤 9시를 달구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9시 뉴스는 어제 삼성이 노조 와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행동 방향을 명시한 문건을 메인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심상정 의원실에서 해당 문건을 입수한 JTBC는 어제 톱뉴스부터 시작해서 5번째 꼭지까지 관련 소식으로 채워 집중 보도했는데요.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내용과 더불어 삼성과 아예 무관하지 않은 JTBC가 삼성에게 돌직구를 날린 보도 자체가 뉴스라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문건의 내용 못지않게 흥미로운 것은 JTBC에서 삼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허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지상파 방송 기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삼성과 JTBC의 관계를 볼 때 쉬운 결정은
건 아니었을 것이다. 꽤 독한 마음을 먹고 전략적 접근을 한 것 같군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는 어제 열린 두산과 넥센의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전에서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비록 넥센은 연장전에서 8대5로 져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연장전까지 가게 만들면서 경기를 긴장감 넘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3런 동점 홈런을 날린 거죠. 네. 야, 진짜 드라마였어요. 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더니 박병호 선수가 이 말을 딱 몸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두산 팬이라고 밝힌 또 다른 이용자는 막판에 손에 땀을 쥐게 한 박병호 선수가 얄밉지만 어쨌든 베스트 선수로 인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설치할 어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여러분, 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다 아시죠? 이 영화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영관인 메가박스에서 상영 중단 조치를 당한 데 이어서 이제는 IPTV, 케이블 TV에서도 서비스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은 그 당사자를 모시고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프로젝트의 감독이시죠? 백승호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심정이 어떠세요, 감독님? 뭐 영화를 상영 못하게 하는데 네, 영화 감독으로서 그거보다 더 참담한 일이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영이 돼가지고 관객들의 그 평가를 받는데 평가가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평가받을 기회는 좀 달라. 그거보다도 오히려 처음에 이제 메가박스 포함해서 전국에 한 30여 개관에서 이제 개봉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 평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꽤 관객이 들어오는 편이었고 네. 뭐 비교하기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날 같이 동시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 이제 왕가희 감독의 일대종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게 한 120개관에서 개봉을 해요. 예. 그런- 4배 차이네요. 상영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가 더 많은 관객을 그랬어요? 들어오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양성 영화 부분 1위를 할 정도로 꽤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잘 아시는 그 메가박스에서 이제 뭐 관객의 안전이 위협이 된다 하면서 이제 내리게 되죠.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평이 안 좋거나 관객이 싫어해서 안 내려간 거라면 억울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러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좀 뭐랄까요, 이성적으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답답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메가박스에서 상영 중단 조치를 내렸고 그다음에 IPTV하고 케이블 TV에서도 VOD 서비스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VOD 서비스 못하겠다고 하는 건 청계광장에서 틀었기 때문에 저기 불만이 들어왔다. 왜냐하면 거기서 무료로 보게 했는데 왜 우리가 돈 주고 봐야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는 근데 그 설명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청계광장을 포함한 이제 그 야외 상영이 무료가 아니었고요. 네. 뭐 나름 후불제여서 뭐 나름 이제 전혀 무료인 개념은 아니었었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심지어 무료 개념이라 할지라도 네. VOD 서비스가 뭐 그 관이 한정이 돼 있어서 뭐 예를 들면 10개 관이 한정이 돼 있어서 10개 영화 이외에는 못 트는 뭐 그런 한정된 공간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그 비디오 가게처럼 컨텐츠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건데 그걸 예. 굳이 내릴 이유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지상파 TV에서 명절 때 이런 때 보면 영화 틀어주잖아요. 공짜로. 네네. 그죠?
그건 그렇죠. 공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VOD 서비스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그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핑계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아마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메가박스든 아니면 IPTV 쪽이든 우리는 전부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아마도 정확하게 그 관계를 이제 규명하기에는 전혀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아마 메가박스 쪽을 게 압력이 들어왔고 그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눈치 보는 게 아닐까. 아,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압력이 들어왔고 네. 그 IPTV나 그 케이블 TV 그러니까 뭐 KT라든지 헬로비전 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칭 알아서긴다. 네. 이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저 그러면 KT나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아예 VOD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막혔습니까? 아니면 들어왔다가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겁니까? 서비스 중단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메가박스에서 상영 중단 조치와 거기에는 일정한 시간적 차가 있잖아요. 네, 네. 만약에 그 눈치를 보고 싶었다면 애당초부터 VOD 서비스에 안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렇다면 네. 이 후자 같은 경우 IPTV나 케이블 TV 같은 경우도 그냥 메가박스의 선례를 보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거기도 어떤 뭐냐면 직접적인 압력이라든지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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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접적인 압력을 가한 주체는 어디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저도 정말 알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요? 보통 메가박스나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설명 이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일체 그렇죠.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까? 네, 네. 그냥 어디서 이거 무슨 뭐 그 신호가 들어와서 도저히 우리 안 되겠다 내리겠다 뭐 이런 사전 양해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만저만한 상황이 있는데 알다시피 뭐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아마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예. 그래 너희도 돈 벌어야 되고 뭐 우리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해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서로가 이렇게 등 돌리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전혀 그 언론에 나온 게 다거든요. 그래요. 예, 언론에 나온 것처럼 뭐 합의하 저쪽에서는 이제 제작사와 측과 합의하에 영화를 내린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통보였거든요. 합의가 아니라 통보였다. 그렇죠. 근데 그 갭도 좁혀지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메가박스가 그러니까 뭐 영화 제작사 쪽뿐만 아니라 사실은 관객한테도 신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관객들한테는 사과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게 뭐 그 뭐랄까요 그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도 그게 더 좋았을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것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천안함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 그 네이버 다음 오늘 아침에 확인 안 해봤는데 예. 네이버 다음에서 아직 유료 다운이 아직은 열려 있는 포탈에서. 예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어떤 시민단체 이런 데서 상영을 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던데. 계속해서 공동체 상영은 하고 있고요. 네. 뭐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해서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공동체 상영이 있었고 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계획이고요. 그래요. 자, 솔직히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몰한 게 아니다. 이런 명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 천안함의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예.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을 그러니까 제시하는 선에서 그렇죠. 그 사실은 이 영화의 주제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는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은 사회입니다가 주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자체가 음. 지금 그 주제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겪고 있는 네. 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경험을 좀 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특정한 결론을 갖고 영화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한 발 더 물러나서 특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의 수준에서 그걸 제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정말로 이 영화의 주제가 뭐 시적절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많은 곳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일반인 촬영을 해요. 인터뷰를 하게 돼요. 네. 일반인들한테 물어보죠.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당연히 북한이지 뭐 이런 분도 있었고 뭐 아니다. 뭐 좀 의심스럽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영화에는 빠졌지만 한 대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여학생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매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쓸 일이 없겠구나 그러고 이제 카메라를 끄고 이동을 하는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따라와서 저기요 그래서 네, 지금 한 거 지워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별 얘기 안 하셨는데 왜요? 제가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해서요. 어허. 이야. 뭐, 예.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반응이긴 해요. 네. 하지만 그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검열의 수준이 예. 정말로 지금 우리가 형편이 없어졌구나. 사실은 공무원이든 아니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네. 뭐 자기 의견 표현하는 거고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영화만 표현의 자유를 가진 게 아니라 일반 개인도 표현의 자유를 가진 건데 네. 그게 어떤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온 그런 것들도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영화관들이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제 수없이 갔는데 네.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뭐 한 50대의 이제 뭐 여자분 관객들 같은 경우 가끔 혼자 오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평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 영화만큼은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 근데 난 너무 보고 싶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싸울까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자기를 정치적으로 어허.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예. 뭐 이런저런 음. 자기 검열 수준이 이 영화를 내가 적절한 시점에 잘 만든 것 같다라는 자체 판단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경직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그렇죠. 낙마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영화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그 사건이었거든요. 네, 계기가 그거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작자인 정지영 감독님은 이제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지영 감독님한테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조영환 헌법재판관 예. 후보자가 그 TV에서 그렇게 공격당하는 코 이제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생각해 보면 재판관이 어떻게 보면 그 직업병 같은 거잖아요. 어떤 확실한 사항이 자기 눈앞에 오더라도 조금 더 확실한 증거들 하고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직업병 같은 건데 그렇죠. 예, 이 조영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심지어는 북한의 뭐 정부의 발언을 믿는다. 정부가 생각을 믿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뭐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 떨어지는 예. 아이러니 되게 웃기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예전에 종교 재판할 때 그 성서 얘기만 가지고도 저렇게까지 얘기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저는 저게 무서운 상황인데 예. 그게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흘러가 버리니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것을 강요한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이제 잠깐 아까 뭐 대학교 가서 인터뷰했던 케이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일반 국민들한테 자기 검열을 강요하고 몰아가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영화를 저희가 개봉 준비할 때 네. 국방부에서 이제 몇몇 장교들을 내세워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게 돼요. 예. 네. 근데 저는 실제로 상영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전주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에 선보였었을 때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 저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 되게 불편하구나. 이 영화가 되게 불편하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실제로 국방부 입장에서 네. 실제로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국방부라는 곳은 특수 권력이고 특수 권력이 민간 영화에 대해서 내려라 말아라 하는 거는 일종의 사정검열이거든요.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불편한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법원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 제가 정말 놀랬죠.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쨌든 최소한 나랑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죠. 근데 한쪽에서 특히 보수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천안함 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문을 제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합동조사단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못 믿는다. 그래서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제 영화에서 뭐 그런 시각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 한들 왜 얘기하면 안 되지? 얘기하면 안 되나? 우리 민주주의 사회라면서 그런 얘기 왜 하면 안 되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제가 처음에 제일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방부에서 이제 이 영화를 안 좋아한다는 걸 표현하면서 내세웠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미 끝난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영화 때문에 국민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독립영화 하나로 우리가 분열되는 그런 사회입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극장 관객 수가 한 2만 명이 조금 넘어요. 예. 우리가 한 5천만 중에 2만 명이 이 영화를 어쨌든 극장에서 본 거고 예. 나머지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뭐 지금 현재 불법 파일이 돌기 때문에 몇 명까지 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미미한 숫자일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분열이 될까? 이걸 봤다고 해서 네.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거죠. 저 범위를 좀 넓혀서 작년에 영화를 둘러싼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잇따라 있는 그런 시점에 정치 사회적인 메시지가 아주 농후한 그런 영화를 굳이 제작해서 상영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영화를 정치의 도구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제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네. 케이스는 그 작년 얘기죠. 네, 작년에 이제 많은 정치적 얘기들이 이제 영화로 나온 아마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 대부분이 이제 소위 예술 쪽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술을 가지고 정치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사회 얘기를 할 뿐이거든요. 예. 사회 얘기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그게 소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자기 의견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린 그 정도 자유를 갖고 있지 않나. 우린 정당인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되게 결례가 되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사회성이 짙은 영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제작되는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도가니 부러진 화살 이후에 그렇죠. 주목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 영화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활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런 장르는 늘 있어 왔었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언론이 이렇게 활발하게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각된 게 아닌가. 어떤 말씀이세요? 언론 얘기가 뭐죠? 어떤 그러니까 얘기죠? 예를 들면 언론이 해줘야 할 영역들을 예. 언론이 활발하게 못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알고 싶은 욕구가 있고 네. 최소한 뭐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이렇게 해소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확인을 하고 예. 그게 영화에서는 어쨌든 끊임없이 나와주니까 그래서 그쪽에 더 열광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뭐 영화계에서 뭐 이 시점에서 이제 이게 더 필요하니까 이런 영화를 더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네. 늘 있어왔던 건데 네. 상대적으로 뭐 언론 쪽이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 반응이 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국방부에 이제 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언급을 하셨는데 거꾸로 그래서 상영 중단 조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그 이 한번 판단을 맡겨보는 이런 방법 한번 강구 안 해보셨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들어오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일방적으로 상영 중단을 선언한 메가박스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건다든지 뭐 이런 그게 영화판이 현실을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실제로 제작사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일종의 영업 방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손해배상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전하 정지원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메가박스가 이렇게 뭐 CJ처럼 처음부터 안 한다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예. 처음에는 정말 용기 있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되게 고마웠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중간에 그렇게 바뀌니까 음. 오히려 더 속상한 측면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희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예. 뭐 사과를 먼저 좀 하고 그러면 우리도 뭐 상황 이해하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자 방향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뻗대니까 뭐 법적인 거는 맨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마지막까지 가면 그렇게 가야겠죠. 최후에는 어떤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근데 그러면 법적 대응 이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럼 원만한 해결책이 그러니까 저기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 지났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결국 법적 대응밖에 남아 있는 건 없는 거겠죠. 근데 그 법적 대응은 이제 아마 제작사 특히 이제 정지원 감독님의 판단일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법적 대응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저는 이제 삐져 있고 뭐 제가 그러든 말든 뭐 아무 문제는 뭐 상관은 없는 거지만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때문에 세상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어떤 점을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시장 중심의 사회만은 아니구나. 예. 만약에 시장 중심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 영화를 만든 감독으로서 무력감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세요? 오히려 좀 저는 오기가 생기네요. 오기요? 예, 그러니까 오기라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저를 이제 이렇게 밀고 가는 어떤 추진력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저는 사회에는 늘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사실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리고 제가 하려는 영화들은 어떤 이제 좀 사람을 좀 철학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 보는 뭐 그런 영화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이 천안함 프로젝트 사건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드시 우리가 시장 중심만은 아니네라는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기라고 표현됐던 그런 어떤 저를 추진하는 그런 측면과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 몇 편은 더 만들자겠다는 오히려 좀 저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파하겠다. 네, 뭐 돌파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저는 사실은 이 영화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유명해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영화가 나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영화 한 편 만들기 힘든 상황이었고 네. 지금도 역시 뭐 어디서 제작비 가져오기도 힘든 상황이고 뭐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계속 제 영화를 해나갈 뿐인데 네. 다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편은 더 오히려 더 이런 쪽으로 좀 그럼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영업 비밀입니까? 아니요, 뭐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뭐 그래요? 근데 좀 권력과 관계된 얘기라서 예. 그래요.
더 궁금해지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예. 근데 제가 아직 조사가 좀 덜 돼 있어서 그것도 다큐 영화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극영화로 갈 겁니다. 극영화라고 합니까? 자, 극영화 얘기를 하니까 자, 우리 백승호 감독께서는 자, 유명해지셨어요. 네. 이런 문제로.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아주 정치 사회적인 메시가 아주 강하게 그 깔려 있는 그런 영화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그 사회 구조에서 이게 작동이 되는지도 이미 다 드러났어요. 자, 또 근데 그런 극영화인데 또 그런 정치 사회적 메시가 아주 강한 극영화를 만들려고 해요. 배우가 출연할까요? 그 어차피 다음 영화도 저는 독립 영화로 갈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하는 배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좋은 배우들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이상의 스타가 되어버린 배우들은 사실은 자기 관리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굳이 아예 이제 그 예. 섭외를 할지도 예, 않고. 예, 예. 근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이제 연기도 해주시고 그 나레이션도 해주시는 강신일 선배님 같은 예, 경우는 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던 배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선뜻 이 영화에 출연해주신 이유가 예를 들면 그분이 해주신 얘기에 대학로에서도 다양한 연극이 있어야지 다양한 관객이 오고 끊임없이 연극이 좋아지더라. 그렇죠. 영화 역시 다양한 영화가 있어야 할 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네. 또 게다가 뭐 정지영 감독의 이제 평소 해 오시던 것들이 있으니 뭐 그런 존경심 때문에도 얼마든지 뭐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오셨듯이 예. 좋은 배우는 제가 좀만 발품 팔면 뭐 얼마든지 같이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 이 관객의 입장에서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네. 어떻게 내년 초면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극 영화는? 아니요. 그렇게 빨리는 뭐 안 되고요. 영화라는 게 보통 이제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그렇죠.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렇죠. 내년 뭐 중후반기 내년 중후반기에는 볼 수 있는 겁니까?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승호 감독님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사장톡 시간입니다. 서영교 장윤선의 정치 톡톡 시간인데요. 자, 두 줄을 건너뛰신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잘 네. 계셨습니까, 여러분? 네, 네. 외국 갔다 오셨다고요? 네, 국회의장께서 가는 그 해외 순방에 예. 같이 야당 의원으로 한 명 참여하게 돼서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유는 네. 아니었던 거죠? 아유, 쉴 새 없이 바빴죠.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외국 나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네. 막 눈을 부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놀러 갔구나 이러면서 네, 네.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이제 대통령이 대한민국 서열 1순위다 그러면은 이제 입법부의 서열 1순위가 국회의장이시니까 국회의장이 나가는 것도 대통령만큼 거대하진 않지만 일정은 더 빡빡하고요. 대통령이 나가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어우러지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몇 나라나 이번에 갔다 오셨어요? 이번에 4나라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진짜로 짧게 네. 그 뭐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하면 뭐 껄핏하면 언론이 이제 붙이는 게 세일즈 외교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네, 하는데 네. 국회의장은 나가서 뭐예요? 외국 나가서? 우선 이 국회의원들 간에 각 나라하고 우리는 한 160여 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원 친선협회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의원 친선협회는 저는 이제 돼서 어디로 놀러 가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사실 짜기도 해요 시작을. 근데 이번에 다녀오고 나서 의원 친선협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새삼 느꼈는데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 몽골, 우크라이나 그리고 터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모양으로는 그럴싸하고 멋지고 이런 곳인데 성과가 되게 많았던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예로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는 저희가 갔는데 우크라이나 친선협회 회장이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고요. 그 전 회장이 이제
그만둔 최용규 네. 의원이 회장인데 갔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면담이 추진이 됐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면담이 추진됐던 거는 그동안 의원 친선협회 의원들이 계속 거기에 있는 핵심 인물들을 20대부터 관리해 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커서 24살에 한국 어학당에 왔던 외교관이었던 친구를 와서 잘 지내다가 주지사가 되고 그 주지사가 이젠 대통령의 실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실세랑 만나고 가고 만났더니 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달리 우리가 몰랐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랑 달리 뭐가 있냐면 우주 발사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아주 세계 최고로 만드는 나라인 거예요. 네네.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이었으니까. 그러면 러시아 가격의 5분의 1로. 그래서 이제 다음 발사체를 무궁화 위성을 발사할 때 우크라이나 우주 발사체를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최용규 의원 같은 경우에 거기가 이제 공산주의 체제랑 겹쳐 있으니까 1,500만 평 정도의 땅을 그쪽 그 전부터 함께 지내오던 그 주지사랑 받아서 고려인들에게 그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그 고려인들을 만나봤는데 서영교 의원님은 네. 그럼 뭘 하셨어요? 그 두 회장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뭘 그전 뭘 의원 따오셨어요? 한 10년 전에 의원 친선협회 회장이죠. 네. 뭐 따오는 걸로 치면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을 다 만나요. 그러니까 그 이쪽 국회의장이 가니까 사전에 조율을 하는데 터키는 총리가 실세예요. 총리가 끝까지 나 오는 날까지 약속을 잘 안 잡더라고.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세니까 좀 튕겼는지 오려고 하는 날 약속을 갑자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갈래? 그랬더니 오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해외 나가서도 밀당하셨구나. 아우 그 과정이 계속되는 밀당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줄까 말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서 안 만나고 가겠다 그러면 한국이 대한민국이 우월한 국가예요 지금은. 그래서 만나고 가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 총리를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주머니에는 대한민국의 제품이 하나씩 들어있다. 예. 예. 내 주머니에 혹시 안 들어있으면 우리 집사람 주머니에 들어있다. 그거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안 만나고 오는 게 나을 뻔했네. 근데 이제 뜯겨야 되는 근데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예. 그쪽 나라 국민을.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하나 있었어요. 자기네가 조선이 세계 5위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조선이 세계 1위란 말이에요. 근데 조선이 조금 낮아서 지금 한 세계 2위, 3위인데 2위, 3위가 같이 결합을 하면 아마 세계 최고의 조선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상당히 제한하는 상태. 그러면 이제 그 조선 사업을 서로 연결짓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세일즈는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해외 순방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 네. 그죠? 자, 이제 본격적인 사정통 이야기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 이 국회의원분들 엄청 바쁜데 서영교 네. 의원께서 그 짬을 내셔서 네, 아주 그냥 네, 짬을 냈습니다. 잠도 못 나오셨어요. 잤습니다. 아, 근데 네.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네. 네, 네. 의원님 해외 순방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갔어요. 장윤성 기자 소개를 못했어. 뭐 괜찮아요. 저 따위는 뭐 뭐 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목소리를 되고요. 깔아요, 이렇게 또. 자, 아니 제가 사실 굉장히 기다렸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교입니다. 이 네. 얘기를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근데 이제 뭐 소개했죠? 네. 장윤성 기자. 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소개했고, 자 국감 얘기 좀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네. 장애 투쟁을 접었다라는 표현. 네. 적합한가? 아무튼 그냥 그렇게 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뭐 그런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건데 네, 네. 아마 그냥 이건 얘기하지 맙시다. 네. 하면서 이번 아무튼- 주 토요일 날 전부 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예. 저희들은 국회의원들이 다 나가서 같이 하는 걸로 메시지가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국감에 올인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준비를 뭐 제가 장애투쟁 현장에 나갈 때도 나가 있는 동안 공부를 안 하나요? 공부는 계속하고 한 3개월 전부터 정부
곳곳에 저희가 서면 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고요. 네. 예, 장애 투쟁하는 내내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보좌진들도 장애 투쟁 나오고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양날개로 간다고 하는 게 몸이 나와서 우리가 숫자를 합칠 수 있고 촛불을 다 들 수 있습니다. 다 드는 동안 서류를 만드는 것은 정부고요. 우리는 서면 질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질의를 온 것을 저희가 교대로 정리를 해서 또 국감기관에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양날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저기 법사위시죠? 네 법사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감사원입니다. 4대강 감사원.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감사의 포인트는 4대강입니까? 4대강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4대강의 포인트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얼마 전에 날리지 않았습니까? 독립기관 감사원장을 박풍회에서 날렸다. 이게 저희들의 주장인데 그렇지 않다고 자꾸 변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변명은 변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안 통치의 시작, 감사원장 날리기, 밖의 바람, 그 주변에 있는 김기춘 등의 뭐 실세들의 정치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법무부 감사는 언제 있습니까? 법무부 감사는 목요일이에요. 내일 하루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법무부 감사를 하게 역시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역시 네. 그 일주일 넘는 이슈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네. 최동욱 전 총장권이 쏙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워낙 일이 많이 터져서인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그럼요. 의제를 자꾸 바꿔가는 측면도 그렇죠. 있고 예. 그렇죠. 뭐 이제 후자 같은 건 주로 이제 언론의 기능이 되는데 역기능인지 순기능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포인트가 그게 됩니까 그러면? 법무부 포인트는 황교안 장관입니다. 황교안 그러니까 장관. 예. 최동욱 그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면 사실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이슈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최동욱 검찰총장은 잘했고 제일 문제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아니고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독립적인 검찰을 지켜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청와대 입김이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그 해외 순방 다녀오는 동안 뭐 하나 나왔더라고요. 또 예, 삼성. 황교안 장관의 떡값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양복값 문제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그것도 한번 짚고 그리고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독립성 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장윤성 기자가 보시기엔 어때요?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야당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원리상으로나 네. 구조상으로는 야당판일 수밖에 없는데 네. 야당이 얼마나 준비하고 예리하게 이제 그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국정감사의 성과가 달라지는 건데 네. 일단 국정감사 어제 시작했으니까 아직 평가기는 이르고 근데 아무튼 네. 준비 과정은 계속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이 이제 24시간 체제를 만들고 이제 국감 준비 상황 체제로 이제 돌입해서 쭉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이제 저 전병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장에서 우리는 모두 24시간 대기를 그 국회 안에 침구를 갖다 놓고 침낭을 갖다 놓고 24시간 대기를 한다 막 이랬을 때 그 좌석에서는 막 웃음도 나오고 피식피식 웃고 이랬었는데 막상 또 일이 딱 시작되니까 이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보도에 제가 이제 쭉 양을 보면 그 민주당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나오는 충격적인 뉴스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특히나 보면 국정원에 이어서 보훈처 오늘은 이제 군대까지도 그 총선과 대선에 개입했던 흔적들이 이제 사이버 사령부 그렇죠. 사이버 사령부 뭐 이런 얘기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교부에서 비밀 문서를 허락하지 않고 막 파기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민주당 고위 관계자한테 24시간 체제를 하면 뭐 그런 걸 하나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디 안 가고 계속 국회에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된다. 그게 되게 좋다. 뭐 이런 그럼요. 얘기를 고위 관계자한테 하는데 진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럼요. 국정감사 국면이 되면 24시간 체제가 가동이 되죠. 비서지는. 그럼요. 그렇죠. 비서진은 뭐 확실한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의원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감의 명운을 건 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략적으로 그 이제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웃었잖아요. 뭘 얼마나 한다고 원내외 병행 투쟁이야. 그냥 바깥의 투쟁을 접기 위한 명분이지.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보자 국감에서 얼마나 하는지 세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했는데 아직 뭐 평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이틀간의 내용을 놓고 본다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뭘 많이 내놓고 참 재밌는 건 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당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전부 이거를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내놓는 사안들에 대해서 전부 정부 편을 들면서 얘기를 이제 축소하려고 하는 이건 좀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초반부라서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18일 정도 남은 건데요. 11월 2일까지 하고 그리고 국회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까지 외교부의 그 해외 국감이 일정이 겹쳐요. 그래서 10월 말이나 들어오는데 정보위 국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확 나가버리니까 여야 관계없이 해외 국감 가버려서 정보위 국감을 늦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개혁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봐야 될 사안인데 그 발표도 늦어지고 실질적으로 따지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국정감사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좀 그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저는 국정감사 때마다 이제 나오는 풍경이 있어요. 그죠? 호통치기. 이제 그 의원실에서 다 한 건을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한 건을 추구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대서특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에 토스를 해주고 네. 그러면 특정 언론사는 그거를 이제 그 성심성의껏 써주면서 방송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정보 제공 의원 또 한마디 꼭 실어주고 네네. 그렇죠. 출연하게 해주고. 출연하게 해주고 이런 메커니즘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네. 자,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것만 해도 굵직한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군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대꾸를 활동을 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채널 A 어떤 그 그렇죠. 주주 끌어들이는 데 지금 예. 뭐 기브앤테이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혹 제기했고 또 심상정 의원실에서는 또 삼성 노조 파괴 네, 관련 그렇죠. 했고 네. 그런데 이게 한 건 한 건이 평상시 같으면 네. 이것이 일면 머리에 올라가고 사실 이게 사회적 공론에 붙여지고 그래서 국민적 어떤 그 의견이 또 모아지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원 오브 댐이 돼가지고 그냥 일회성으로 네.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네. 네. 사실 네. 아까운 거죠. 아깝죠. 그리고 낭비죠. 너무 많은 것이 아깝죠. 이러면 상시국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상시국감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오늘 사실 제가 이제 10시부터 국감인데 제 국감 자료예요. 국감 자료면 1번부터 10번까지 저의 오늘의 이슈는 10가지입니다. 10가지고 어제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약간의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언론에 그동안은 사실은 안 나오던 의원들이 나오는데 야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터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뭘 느꼈냐면 한꺼번에 던져주면 어디도 안 실어주는 경향이 묻혀서 근데 왜 한쪽 언론하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요. 언론사에서 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보니까 언론사 자체 내로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른바 그거를 청부 취재입니까? 청부 취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번 우리도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걸 취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료 접근의 한계도 있는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이 있었는데 이것을 각 방송사가 잘 안 다뤄요.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 의뢰가 왔고 이 의뢰는 누구한테서 원래 오게 되냐면 그 죽은 여대생의 아버지가 온갖 곳을 다녀요. 근데 아무도 귀를 안 기울였어. 근데 어떤 한 군데에서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에게 형집행정지 사례를 부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주게 되면 그 방송사가 하는데 그게 MBC였어요. MBC가 그것을 보도를 못하게 축소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SBS의 그 기자가 이제 자료를 주고 크게 터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의뢰인이
목숨을 내걸고 계속 다니는 동안 사실 귀를 안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귀를 좀 기울여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말씀처럼 상시 국감을 해서 중간중간에 정말 제대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네. 이슈를 만들어 나가고 준비를 해나간다면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 같다. 근데 상시국감 얘기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왜 안 돼요,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정부 기관은 평상시에 자료를 요청하려면 요청해서 오는 게 어려워요. 한참 그러니까 걸리죠. 시간이. 이 자료도 뭐냐면 실제로 저희는 한 3개월 전부터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조금 합의를 박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한 3개월 전부터 이 자료를 요구했고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럼 우리 방에서 터뜨린다. 이게 또 서로 도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른 방들도 있고 예. 의원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시국감 하겠다라고 했을 땐 그게 되는데 정부가 사실은 자료를 만들어주고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감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지금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날마다 와서 자료 달라 그러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근데 사실은 게 근데 참 정부에게 그것도 주장이 제가 나는 볼 거죠. 때는 뭔가 지금 물구나무 서 있는 얘기가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을 왜 하냐면 국민의 권한을 위탁해서 대행하는 그렇죠. 집행기관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은 감시를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 정부의 편의를 봐준다. 사실은 이것도 아니,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김종배 앵커께서는 이렇게 자꾸 공격하는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외 투쟁하는데 너무 편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뭐 좋은지 아세요? 나가서 전단 돌리고 국회의원들이 전단 돌리고 지역에 있어야 될 때도 와서 천막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토요일 집회하고 토요일 집회를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 사회도 보니까 사실 준비 시간도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길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 국정감사를 이제 한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월 국회, 6월 국회, 국회가 계속 있어요. 그 과정에는 이 상시 국감의 내용처럼 계속되는 질의서를 보내고 그 질의서를 정리해서 현안 보고를 받고 업무 보고를 받고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 국감은 우리가 그 현장을 찾아간다는 데서 의미가 좀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상시 그런 국감이 일들이 있고 그래서 예. 또 상시 국회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년 365일 그럼요. 예. 연중 무휴로 돌리자. 안 근데 되잖아요. 사실 좀 그런 편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열린 훨씬 편이죠. 좋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예. 많이 열렸는데 여전히 좀 그 투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의회에서 자꾸 뭘 캐내고 알려질까봐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자료 요구하는데 안 오고 뭐 자료 요구하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근데 뭐 정부에서는 뭐 우리 맨날 그걸 시달리느라고 일을 못 하겠다 뭐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위원회도 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투명하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발목 잡고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암흑의 그림자는 계속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좀 오늘도 보니까 어디선가 그런 보도를 했던데 구태. 왜 국정감사에서 국정을 따지지 않고 니네끼리 싸우냐 고성 오가면서 이런 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건 정말 꼴불견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딴지 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상대당 의원을 상대로 그래 그러면 이제 감정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제 서영교 의원님은 당사자로도 많이 싸우셨잖아요. 네. 김진태 의원하고 일전을 벌이고. 네. 운동권 막. 근데 제가 김진태 의원이 나름 대학 때 네. 탈반 출신이었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뭐 나름 뭐 기웃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젊은 시절. 근데 뭘 여하튼 했다고요? 탈반. 끼웃끼웃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웃은 하셨으니까 뭐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끼웃끼웃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장윤선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이 뭔가 좀 질의하고 캐려고 하면 여당 의원들이 하지 태클 마! 건다 이런 뭐, 얘기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여당 의원들이 뭐 이렇게 막 지난번 같은 경우 저기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러는 건 이제 여성 최동욱 총장이 그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성
여성 정치인과의 뭐가 있었다. 부적절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 여성이 누구냐 뭐 이러면서 또 막 고성이 오가고 막 이랬죠. 근데 이제 그런 추측에 의존한 얘기들을 할 때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여당에 불리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게 혹여라도 상처가 날 만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육탄 방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저열하거든요. 그러니까 남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남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 주장에 문제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이면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입니까? 근데 올라가서 하는 걸 보면 초등학생들도 이제 그날 그 김진태 의원이 그 최동욱 총장 그 여성 정치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공개하는 날 그 국회에 방청을 와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네. 그날 300여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뭘 보고 국회를 보고 갔을까? 전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꼴보수의 아이콘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사회 갈등을 져야 하는 경우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대응을 해서 반박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기록이 되기 때문에 희생을 무릅쓰고 반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박을 하게 되면 같은 이미지로 언론이 몰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어제는 무슨 경우로 시작을 하냐면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노동자 대회를 그 남영동 사거리에서 했어요. 2차선에 집회 신고를 하고 중간 가다가 4차선을 점거했다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인데 이것이 일요일 아침이고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으니 이것을 무죄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좌파 판사가 있다 이곳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의원이 밀양선전탑에 가가지고 시위를 선동하는 그 사람들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정마을에 가서도 시위 선동한 사람들 잡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원이 좌파 법원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게 일부러 붙지 않았죠. 왜냐하면 똑같이 언론은 같이 말하니까. 그래서 제가 붙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이 참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 국감 현장은 거꾸로 가는 것인지 질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 밀양송전탑에 있는 할머니들이 왜 시위를 하실까? 거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 선동한다며 그 사람들 잡아가라는 이야기라니 저는 이 부분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거기선 틀렸어라고 지적을 해줘야 쌈박하긴 한데 이제는 뭐 언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회적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도 우회적으로 가니까 훨씬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감 현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찾아내서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 진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그 의원들끼리 막 그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속기록에 다 기록됩니까? 다 기록되죠. 그래요? 예. 다 기록되고 이렇게 10개 3개월 동안 준비해온 이 내용 안에는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우나에 당연히 개입했죠. 예. 그러면 감사원의 자료를 저희가 정리하다가 국정원 관계자가 정보기관이 감사원 이 4대강의 국장들을 만나고 추진본부 과장들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쭉 수집하고 예. 이것을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방첩 활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죠? 방첩 활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죠. 대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내용을 어떻게든 입력시키기 위해서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황보건설이라고 하죠. 네. 4대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맡았던 예. 여기에 원세훈 원장의 조직들이 내려가서 원세훈의 입김이 이렇게 세다. 너희들 갖다 알아서 받쳐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저희 자료에는 감사원이 그동안 사실 5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4대강을 감사를 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하는 동안
첫 번째는 이 4대 강우나 잘 됐어요.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예. 두 번째 감사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감사에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고 나니까 총체적 부실. 이 감사를 하는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왔냐. 이렇게 감사하는 동안 사실 찔끔찔끔 지적한 것만 얼마냐면요. 감사원이 2조 9천억이에요. 약 3조 원. 국민 세금이. 예, 그러니까 찔끔찔끔 지적했던 것만. 그것만 제대로 지적해서 찾아냈어도 또 3조 원이 야, 살잖아요. 그거면 무상, 3조 원이면 무상급식, 애들 무상 보육할 수 무상 반값 등록금 다 하는 거예요. 반값 등록금. 그럼요.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대학생 반값 등록금 4학년 거 다 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 반값 등록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고교 그러니까요. 무상교육 있죠. 무상교육을 그럼요. 그거 언제부터인데요? 미뤄졌잖아요. 아유 뭐 안 한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하겠다라는 왜냐면 저희 집 큰애가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 네. 아니 느끼고 분노해야죠. 자 그리고 제가 이 국감 관련해서 우리 장윤선 기자한테 질문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면 네. 비서진의 교체 폭이 가장 큰 때가 바로 그때라면서요? 예? 한 건 못한 의원이 그 책임을 비서진한테 물려가지고 네.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사실입니까? 아니 꼭 그 국감 때 그 통계를 누가 냈나요? 그건 잘 아니,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 아니 근데 기자들이 그냥 막 하는 얘기인데 평상시에도 수시로 교체하는 방들도 있어요. 국감과 관계없이 수시로 교체되는 방이 있는가 하면 네. 뭐 의원하고 잘 안 맞아서 뭐 또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요. 비서진 교체는 그렇게 막 저기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평가는 살벌하게 가죠.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국감이 사실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언론에 나올 수 있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노출도도 높아지지만 그리고 또 국정감사 기간의 그 성과로도 기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정부가 자료협조가 제일 원활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든 많은 자료를 1년 먹을 거를 땡겨놨다가 이제 그 국감 때 일부 하고 또 이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는 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보기에는 전문화돼 있어요. 국회 비서진들도. 이렇게 그 나쁜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장톡 할 때면 저희 보좌진이 한 2명 정도 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한 명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보좌관이 사실 오늘 새벽 5시 54분에 의원님 무슨 자료 보냈습니다. 그 자료가 뭔지 아세요? 서장톡 자료예요. 그래서 내가 안 봐도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라 이 친구가. 원래는 여러분 오늘 보궐선거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새벽 내내 보궐선거를 정리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5시 54분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 마라. 오지 말고 좀 더 자라. 이러다가 병이 나거든요. 사실 제가 해외 순방 가 있는 동안 이 친구들은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러면 12시 넘어까지 있는 거라서 인턴은 인턴이니까 보내고 교대로 있어라. 그리고 이 내내 밤을 새는 건 기본이고요. 긴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보좌진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비서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파헤쳐야 돼요. 여러분 파헤치는 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지만 얼마나 속이 아픈지.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너그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것이 나하고 맞는 네. 자리인지 아닌 자리인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저희들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가끔 그 막걸리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성향상 우리는 단돈 50만 원을 받아도 기자해야 된다. 남한테 막 그런 거 못한다. 비서 이런 거 성격에 안 맞으면 못한다. 절대 못하죠. 그런 얘기는 이렇게 공개된 방송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마이 그 뉴스 대표가 들으면 예.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마이뉴스 대표도 비슷할걸요? 아니 근데 이제 보좌진들이 보면 정말 타고난 천부적인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게 잘하는 정신? 꼭 안 그래요. 안 오마이뉴스 그런 보좌관들도 기자는 많아요. 그런 건 많이 보긴 어렵고 아유. 선배 이거 했어요? 이게 보통 기자들의 얘기면 이 그
정말 인턴까지도 지역을 다니면서도 야 인턴한테는 요새 국회 보좌관 그 인턴하다가 기자 되는 친구들 많아요. 네, 보좌관보다 네. 낫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50만 원 받더라도 기자가 낫다 이런. 저는 기자 하다가 보좌관 가는 경우는 종종 봤는데 기자다 보좌관 하다가 기자로 가는 경우가 아니 있었어요? 인턴. 아 인턴. 예. 뭐 인턴이야 뭐. 예, 인턴이야 보좌관이 월급이 조금 괜찮다고 말하긴 하는데요. 뭐. 월급이 제가 많이 보기에는 괜찮아요. 오마이뉴스보다는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정말 되게 그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짠하고 딱하고. 그래요. 오늘 훌륭해요. 어차피 예. 또 이제 우리 서영교 의원께서 국감장에 또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제 그 지금 국감장에 제대로 못 도착하면 또 국감 점수에 저는 이제 깎입니다 오늘. 그러게요.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좀 퍼지면 국감 얘기를 하면 또 이 서영교 의원께서 벌써 이미 또 이제 그 짐을 싸기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 바쁘세요. 짐 딱 싸셨는데. 그러게요. 좀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 3주 전에 방송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감의 풍경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한 건 네. 한 다음에 언론사 네. 그렇게 이제 한다. 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은 이탈 나보고 해야 된다. 맞아 네, 맞아. 네. 기억하세요? 네, 그럼요. 자 이제 보따리 푸세요. 내가 오늘 지금 풀었잖아요. 그 국정원 감사원하고 국정원이 깊숙이 개업돼 있는 음. 국정원 관계자의 성씨는 홍모 씨.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께 터졌을 때 저거 이씨 왜 우리 안 주지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이걸 그럼 우리는 같이 어떻게 취재할 건가. 그래갖고 깊숙이 들어가지고 만들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는 오마이뉴스에 딱 맞는 내용이다. 이런 아니 생각이 그러면 드는 거죠. 국정원, 네. 보훈처, 군대에 이어서 감사원도 네. 대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감사원이 음. 그렇게 개입했던 국정원을 발견해낸 거죠. 발견해냈는데도 응. 덮은 건가요? 발견해낸 것을 그 감사원 서류로 정리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네. 하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국정원이 4대강 문제까지도 깊숙이 개입해 개입했는데 들어간 걸 찾아냈고 차단도 못 시키고 예. 왜 개입했는지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 예, 발표한 적도 없고. 밝혀내지 못하고 예. 발표하지 못하고 음. 그래서 감사원이 국정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거나 아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놔뒀거나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체제하에 감사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이 감사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간 거죠. 그 홍모 씨라는 사람은 지금도 국정원에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고위 간부예요? 잠깐만요. 홍 국장 그렇군요. 국장이니까 음. 고위 간부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찌라시를 사실은 처음에 보고 왔다. 그러니까 뭘 들어오기 시작하면 담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감사 기관처럼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형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이 형집행정지 관련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직접 전화를 여러 번 합니다. 보좌진들은 전화를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한번 크게 터졌잖아요. 사모님의 외출로. 네. 예. 근데 이 형집행정지가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이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거는 동시에 다 나가는 보도자료인데요. 형집행정지를 받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외 순방했는데도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나는 감옥에 있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되질 못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듣고 민원으로 해서 연결해 준 적도 있는데 그런 명단만 모아가지고 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한다면 사실 크게 되는 건데 진짜로 형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안 해줘. 안 해줬고 이제 이 형집행정지를 조금 보면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취재하고 있었는데 기사로 나가야 되는데 취재하세요. 아니 아니 이건 하고 있어요. 이건 사모님 사례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저 리스트업된 거를 자기가 다 얘기하면서 아니야 그 저기예요. 또 필요한 그만해야 것들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 찾아냈는데 이게 큽니다라고 하려면 너도 나도 그것을 받아서 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크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도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게 이제 국정감사고 언제 끝나죠? 일정이 11월 2일 날 끝나는 거죠. 11월 2일 날 이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네.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네. 그 뒤에 이것이 말 그대로 한여름날의 어떤 소나기로 그냥 잠깐 내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역대 국정감사의 풍경을 보면은 이건 또 언론의 문제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서장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한 가지만 더 던지고 가면요. 어차피 나온다고 하지만 그 우리가 정관예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황교안 장관이 1년 반 동안 태평양에 있다가 나왔는데 17억인가가 늘더라. 재산이요. 예, 재산이 1년 반 1년 반에 그래서 한 달에 1억씩 받은 거예요. 그렇네요. 예. 아, 그걸 이제 저희 방에서 사실은 그때 터뜨렸었거든요. 예. 내고 나서 한 달에 1억씩 받았기 때문에 이거 다시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기부 안 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정관예우 문제가 나오는데 정관예우 중에 제일 컸던 게 황교안 장관이에요. 실제로 예. 어마어마하게 정홍원 총리는 4억. 예. 그래서 이분은 1억 5천인가를 기부를 해요. 예, 17억 받은 사람은 안 하고 예. 지금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감사원에 관계자들이 퇴임하면서 전부 다 정관예우로 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 피감기관으로. 그렇죠. 요것을 정리해내는 게 또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 자료도 오늘 내놓으니까요. 이런 것을 보실 때 자료 홍수가 있지만 깊이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보좌진들이 잘할 거다. 아무튼 네, 보좌진들이 목요일날 다 보좌진들 공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풀어먹을 뿐입니다. 목요일날 법무부 국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오늘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미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지금 밖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이 급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나갔던데 날씨가 보통 쌀쌀한 게 아닙니다. 더 추워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옷깃 단단히 예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